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정부 질문까지 굵직한 일정들이 이어지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 부동산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첫 소식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전국 첫 문을 열게 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창룡 후보자 본인 검증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서울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관련자 증인 채택을 거부당한 통합당은 고소 상황 유출 경위와 김 후보자의 사건 수사 의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사실을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하느냐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느냐. 이어지는 23일 이인영 후보자와 27일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자녀 유학과 병역, 학위 취득과 채무 문제가 각각 거론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모레부터 사흘간은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열립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민주당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재선 이상 의원들을 대정부 질문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까지 도마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 출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다음 달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한편 오늘부터 수도권의 도서관과 미술관 등 일부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엽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입니다.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현충일,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전체 휴일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도 이유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인데 1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사흘간의 연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경기 회복 차원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이듬해에도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어린이날부터 나흘간 황금 연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8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해외여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되는데 총리의 공개 발언이 나온 만큼 지정은 확정적입니다. 정 총리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 인원 제한이나 전자출입 명부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다며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주에서 7인척 등 관련 확진자 11명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은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줄고 있다며 이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소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이 건물의 7층에 있는 사무실과 관련해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2일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관악구 확진자와 접촉한 부천시 환자가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천시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송파구 60번째 환자가 지난 15일 진단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역학조사 때 광주시 방문 사실을 숨겼습니다. 경찰을 통해 구청이 확보한 GPS 정보에서 광주시 동선이 나왔을 때도 여행 목적의 방문이었다고 또 속였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광주에서 접촉자를 확인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친인척 등 관련 확진자가 11명까지 늘면서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최소 32명이 됐습니다. 광주시가 송파 60번째 확진자를 고발한 데 이어 송파구청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구 한화생명 명동지점과 관련해선 보험 설계사의 가족이 추가로 확진됐고 성수고등학교에선 2학년 학생에 이어 가족 1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해 소모임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2주간은 종교시설을 매개로 하는 확진자 수의 발생 현지 줄고 있고 위험시설로부터 단계를 좀 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곳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총리가 나서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은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번 쓰면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17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당정의 의견이 정리된 것처럼 발언했던 것도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서울시가 끝내 반대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정책을 정부가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와대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효과나 비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 실효성 우려 속에 그린벨트 해제에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지시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데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여러 이견이 나오면서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처럼 지난주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정부 내 발언이 엇갈리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결국은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유대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제곱킬로미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서초구가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23.8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습니다. 강남 지역이라는 입지 조건까지 이명박 정부 때 일부 해제된 적이 있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1순위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미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아파트도 그렇고 땅도 물건을 다시 들여놓는 분들도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격을 올렸고 매물은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죠. 일부 호가도 들썩였습니다. 호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좋은 매물이면 그 이상도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마땅한 매물이 지금 없어서 그렇죠. 이런 상황이 정세균 총리가 신중론을 강조한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물론 서울시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될지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 실제로 공급이 10,000 가구를 넘지 않으면 수요를 묶어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변수입니다. 양이나 면적이 너무 넓어버리면 3기 신도시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분양주택보다는 장기 임대 대책으로 공부를 해서 로또 아파트를 없애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락가락 메시지로 시장 혼란만 커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빠른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인천에 이어 부평 정수장에서도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와 파주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평 정수장. 이곳 정수장 내부와 부평 권역 배수지 3곳에서 죽은 깔따구 유충 추정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유충 관련 민원이 잇따랐던 서구 공촌 정수장에 이어 범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부평 정수장은 앞서 2차례 조사에서는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평 정수장은 기존에 유충이 발견된 공촌 정수장과 달리 고도화된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부평 정수장 수기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성이 일반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만 하루 동안 인천 서구 15곳과 강화도 한 곳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수시설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소독약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산란을 하고 그것들이 부화되면서 이제 이 각 가정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수돗물을 한쪽을 받아놓고 쓰거든요. 좀 받아져 있는 물을 딱 컸는데 빨간색 한 1cm 정도만한 거 딱 보이는 거예요. 또 경기도 파주시 한 아파트 가정집 세면대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장 조사와 더불어 유충 종류 확인에 나섰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와 환경부는 합동 정밀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들의 여러 차례 참여를 요청했는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힌 지난 15일 여성단체 측에 첫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16일 공문을 또 보냈지만 반응이 없자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책임자와 만나지 못했고 서울시는 그제 다시 3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사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피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게 될 여성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민관 합동조사단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건 여성단체 측이었습니다.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후 서울시가 민관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답했지만 여성단체 측은 서울시가 사건을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진상조사회가 꾸려진다라고 하면 피해자 측의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조사단 구성이 시급한 서울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그 피해자 지원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체이기 때문에. 한편 경찰은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SNS에서 자신의 금융부동산 분리 제한이 듣보잡이라고 비판받았지만 벌써 하룻밤 사이 자신의 제안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개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추 장관이 제안한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맞물리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소폭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63포인트 하락한 2199.56에, 코스닥은 2.28포인트 내린 780.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재봉쇄 우려가 제기되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단계 진전 소식에 오르고 있고, 강원랜드는 카지노 일반 영업장의 제한적 운영을 재개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3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중국 국내 단체 여행이 일부 위험 지역을 제외하고 다시 허용됐습니다. 성간 경계를 넘는 국내 여행 허용 소식에 여행사들은 밤을 새워가며 상품을 준비했고, 오래 기다렸던 소비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看到我就很高兴，反正马上到群里发给我们系群友了，我们自己9月份也名单也弄好了。 국내 여행 재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여행 관련 인터넷 검색량이 5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중국 국내 여행 시장은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고급 호텔들까지 50% 이상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428위안 정도인 중국 국내선 항공권 평균 가격이 다음 달에는 628위안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다른 여행 비용도 잇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관광당국은 해외여행은 여전히 금지되며 국내 관광지도 방문 인원 제한과 사전 예약제 등의 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은 개인보호 장비가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호사 주디스는 병원에서 마스크 3개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Sun will hit the mask and we will leave them there for a few days and then use them again. 개인보호 장비 부족을 호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특히 N95 마스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만이 커지자 미국 의학협회까지 나서서 연방 정부에 대해 개인보호 장비의 생산과 배급을 직접 책임지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It's a national shame that we ran out of masks and other PPE to protect our healthcare workers. 미국 보건부는 19개 업체에 긴급으로 N95 마스크 6억 개를 주문했다고 밝혔지만 의료진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부 큰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개인보호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작은 병원들은 공급처를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얼굴에 통증 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땀 분비 기능에 장애가 있어 체온 조절을 못하는 요네자와 씨. 지난 5월 마스크를 쓰고 외출했다가 심한 두통이 생기면서 얼굴이 붓고 체온도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 대신 얼굴 가림막을 쓰지만 이마저도 1시간 이상 쓰지 못합니다. マスクが必須でマスクのない方は入店をお断りしていますっていう表示を見てしまうともうなんか本当に結構きつくって 발달 장애에 동반되는 감각 과민증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마스크에 닿는 부분의 촉각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해 통증 등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マスクしてないのはうちの息子だけなので、ちょっと私としても後ろめたい気持ちが 이처럼 감각 과민증은 치매와 우울증에서도 나타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보카도나 파파야 같은 슈퍼푸드가 몸에 좋기는 하지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독일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의 한 가정에 유기농 농산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계란 등 신선함이 가득한 제품들은 모두 근처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것들입니다. Es war super wichtig für uns, lokale Initiativen zu finden, der uns hilft, bessere Produkte und die lokale Wirtschaft zu unterstützen. 인근의 한 낙농업체입니다. 친환경 유기 낙농 기술로 생산되는 이곳의 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2배가량 비싸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통업체는 물론 특히 인근 주민들과 식당들로부터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구태여 환경을 오염시키면서까지 먼 곳의 식품을 가져와야 하냐고 묻습니다. 가까운 주변에 있는 신선하고 영양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독일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 농산물 업계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S 월주뉴스입니다. 이란이 한국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을 상환하라며 국제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원유 수출 대금은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 시중은행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이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최근 한국 시중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조만간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제법정에 채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상환을 요구하는 대금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계좌에 묶여있는 70억 달러, 약 8조 원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산 초경질료 등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을 두 계좌에 입금했고 이란은 이 돈을 이용해 한국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에 택한 거래 방식인데 당시 미국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두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한국이 불법적인 제재를 따르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주종 관계로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런 압박은 원유 수출 중단에 이어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진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5월부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거래 형식으로 동결된 계좌의 대금을 이용해 이란에 의약품을 보내고 있지만 거래 액수는 수십만 달러 규모로 제한된 상황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실손 보험금 한 번 타려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이곳에선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대형 병원 몇 곳과 보험사가 제휴를 맺고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 덕분입니다. 병원에 와서 바로 서류 발급 없이 청구를 하다 보니까 훨씬 간편하고 무인기기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앱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진료 내역서 같은 필요 서류를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를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저장된 진료 정보를 전자데이터로 전환해서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가 전국의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은 뒤 전산망도 깔아야 하는데 요양기관이 9만 곳이 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 약국과 연결돼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도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비율이 16.7%를 상회합니다. 청구 간소화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진료비 통제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협회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화이트 진로가 신고도 하지 않고 5곳의 계열사를 9년 넘게 운영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사촌 등 친척이 운영하는 알짜 계열사들이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하이트 진로 음료의 생수 공장. 바로 옆에는 박문덕 하이트 진로 회장의 사촌 가족이 운영하는 플라스틱병 공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대우 컴바인. 지난해 144억 원어치의 생수병을 하이트 진로 음료 등에 납품한 하이트 진로의 계열사입니다. 운송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자기네들 부지를 빌려주고 거기서 하는 거죠. 법대로라면 이 회사는 하이트 진로가 대기업 집단이 된 2010년에 계열사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난해에 계열사가 됐습니다. 신고를 누락한 건 대우 컴바인뿐만이 아닙니다. 4곳이 더 있는데 모두가 박 회장의 사촌, 조카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알짜 계열사들입니다. 공정위 지적을 받고 나서야 계열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동일인이나 직계 정비속이 전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로서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의도적으로 숨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하이트 진로 계열사와 이 회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입니다. 5개 회사 매출을 보면 최고 93%가 내부 거래여서 실수로 누락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공정위는 증거 확보를 위해 하이트 진로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계열사 문제와 관련해 SK와 효성, 태광그룹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비바람이 약해지면서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경북지방에 1시간에 20mm 안팎의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전북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방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주춤하겠지만 모레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동안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27도, 강릉 32,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높은 데다 습도까지 높아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